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46살 된 여자입니다. 어디 가면 대표 사모님 소리를 들을 때도 있는데 솔직히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달갑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정작 집에선 대표인 남편이 남 같단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결혼 전에는 간이며 쓸개며 다 내어줄 것처럼 행동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 이 사람을 보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할 수 있나 싶어 오만 가지 정내미가 다 떨어졌어요. 아님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지도 모르죠. 남편은 맨 처음 회사를 만들 때 1인 회사로 시작을 했는데 차츰 사람들이 늘어가고 일도 많아지면서 어엿한 대표님 소리를 듣게 되었어요. 그때마다 행복해하던 남편의 모습을 아직까지도 잊을 수가 없어요. 코피를 쏟아가며 인생을 걸고 하는 사업이었기에 저도 아내로서 남편에게 힘이 돼줘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했었고 모든 남편에게 의지하지 않고 집안일은 전부 다 저 스스로 해나가곤 했어요. 그래야 바깥일이라도 마음 편히 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서요. 그런데 작년부터는 더 눈에 띄게 남편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면서 규모도 커지고 매출도 잘 나왔어요. 그간의 남편의 노력을 세상도 알아준 것 같아 누구보다 제가 더 기쁘더라고요. 하지만 이런 저와는 달리 남편은 그때부터 이상한 경계를 하기 시작했어요. 자기가 무슨 엄청난 부자가 된 것처럼 행동을 하는데 왜 오이챙이 쪽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딱 그 꼴이더라고요. 자기한테 조금만 앓는 소리 하는 친구가 있으면 바로 칼같이 끊어내고 사업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사람들만 찾아다니며 알랑방귀를 뀌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남편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는 걸 느꼈어요. 거기에 더 문제는 사업이 잘 되기 시작하니 저희 친정집을 무슨 신입직원 면접 보듯 샅샅이 따져 묻더라고요. 다 알고 있는 사실임에도 확인 사살을 하는 것처럼 제 가슴을 파고들었어요. 당신 부모님 말이야. 그 방 2칸짜리 집 말곤 건물 없지? 건물? 아이, 웬 건물? 우리 부모님한테 그런 거 없는 거 뻔히 다 알면서 왜 그래? 그걸 왜 물어보는데? 그냥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해. 집 말고 딴 재산은 없냐고. 없어. 갑자기 왜 우리 집 재산이 궁금한 건데? 뭐 돈 필요해? 나도 이제 당신네 집 재산에 대해서 낱낱이 파악을 좀 해보려고 그런다. 남편이 돼서 그런 것도 못 물어보냐? 그러니까 그걸 왜 파악하려고 하는데? 재산은 우리 친정보다 당신이 더 많아. 탐낼 걸 탐내라. 그나저나 장인어른 일하시는 건 언제까지 하실 거래? 모르지. 그거야 아빠 선택이니까 본인이 힘 닿는 데까지 하시겠지. 뭐 건강만 하시면 일은 계속 하신다고 했으니까. 그럼 2분이 살 정도는 되는 거지? 걱정 마. 엄마 아빠 2분이서 모아둔 것도 있으시고 그 돈으로 사시는 데는 지장 없으니까. 그래도 장모님은 따로 일 안 하잖아. 장인어른 일 그만두면 끝인 거 아니야? 아니, 아빠도 연세 드시면 일 그만해야지. 자꾸 왜 그러는데? 알잖아. 이제 내 사업도 예전 같지 않다는 거. 기막혀. 누가 손 벌릴까 봐 그러는 거야? 그것도 무시할 순 없지. 이제
격차가 심하게 나는 것도 사실이잖아. 평범한 사람들하고 이젠 다르다고 내가. 당신 부모님도 듣는 기가 다 있을 텐데 사위 잘 나간다 소리 들으면 당연히 죽는 소리 앓는 소리 하게 돼 있다고. 넘겨짚지 마. 우리 부모님 그럴 뿐 아니니까. 두고 봐. 그리고 이제 당신도 평범한 주부 아니고 내 아내로 대표 사모로서 똑바로 행동하라고. 남편 사업이 잘 된 건 저도 좋은 일이었는데 저희 부모님에게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단정짓듯이 말하는 게 어이가 없었어요. 결혼하고 나서도 한 번을 저희 부모님한테 넉넉하게 용돈도 드린 적이 없으면서 말이에요. 갑자기 잘 되니까 재산 어쩌고 하는 것도 너무 치사했죠. 남편은 그게 당연한 일이라며 피도 눈물도 없어야 본인 사업을 지키는 거라고 했어요. 이번에 본인이 사업이 잘 되니 10년 전에 연락 끊긴 사람까지 어떻게 알고 찾아왔다며 돈이란 게 이렇게 무서운 거라고 하면서요. 그렇다고 해도 남이랑 저희 부모님이랑 비교를 하는 것도 기분이 나빴는데 계속 저희 부모님을 들먹이니 결국 돈까지 각자 관리하자는 말이 나왔어요. 이 말이 하고 싶어서 우리 부모님까지 들먹인 거야? 나도 치사해서 당신 번 돈 쓰기 싫다. 그렇게 애쓰고 번 돈인데 그래 혼자 다 쓰셔요. 내가 관리비랑 다 내긴 할 거야. 근데 당신하고 같이 쓰다 보면 자연스럽게 당신 부모님한테도 갈 수 있잖아. 솔직히 우리 부모님은 두 분 다 없는데 그쪽으로만 가는 거잖아. 그런 돈 모이면 무시 못해. 당신은 눈 깜짝 안 하고 그런 말을 어떻게 내 앞에서 아무렇지 않게 할 수가 있어? 돈이 무섭긴 하네 정말. 사업이 잘 됐으니 돌아가신 부모님처럼 장인 장모님 생각해서 더 잘해주고 싶다는 말이 아니라 친정 쪽에만 돈 가는 게 아깝단 말을 하는 남편을 보니 그날 이후로 저도 남편의 남자가 정말 남이라서 나온 말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멀어지더라고요. 거짓말로라도 돈 안 줄 수 있지만 그렇게까진 솔직하게 얘기 안 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날 남편과 대화 이후로 저도 모르게 괜히 정이 뚝 떨어져 버려서 무슨 말도 하기 싫더라고요. 그런데 부모님은 그런 제 속도 모르고 남편의 회사가 승승장구한다며 너무 좋아하셨어요. 심지어 저희 엄마는 눈물이 다 난다고 떡이라도 좀 맞춰야겠다 하셨죠. 엄마, 무슨 떡을 해요. 떡까지 안 하셔도 돼. 우리 사위 고생 그렇게 하더니 얼마나 대견하냐. 더 잘 되라고 같이 나눠 먹고 그런 거지. 조만간 떡 좀 해서 보낼게. 회사에도 하려면 넉넉하게 해야겠지? 아니야, 엄마. 하지 마. 거기에 먹을 사람도 없어. 왜 없어? 회사 직원도 많다면서. 그게 다 정이다, 정. 남편도 엄마가 보낸 떡을 받곤 생각이 좀 달라졌는지 미안해하는 얼굴로 꽃다발을 사와서 식탁에 두고 가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떡까지 해서 보내주실 줄은 몰랐다며 저보고 그만 화 풀라고 저희 엄마랑 아버지에게 종종 용돈도 드리겠다고 했죠. 근데 여기까지만 하면 그냥 좋게 풀릴 수 있는 문제였는데 남편은 또다시 시비를 걸듯 솔직히 말하면 자기 입장에선 미리 예방 차원에서 말을 한 거라고 하더라고요. 본인이 평생 만지지도 못할 돈을 매달 벌고 있다며 자기 사업 시작했을 때 저희 부모님이 한 푼이라도 도와준 적이 있냐고 하는 겁니다.
그땐 우리 부모님도 아빠 월급으로 사는데 빠듯했지. 그리고 부모님이 자식들한테 손 안 벌리고 사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 아니야? 어떻게 도와주지 않아서 서운했다고 해? 모아둔 돈도 있으셨다면서. 그럼 좀 보태주실 수도 있으신 거 아니냐고. 나 그거 무진장 서운했고 아직까지도 가슴에 담고 있어. 그래서 장인 장모님이 내 돈을 펑펑 쓸까봐 그게 걱정되는 거고. 우리 부모님이 당신 돈 펑펑 쓸까봐 걱정되는 사람이 당신은 그럼 왜 우리 부모님 돈을 당신 것처럼 생각을 했어? 말이 앞뒤가 안 맞잖아 지금. 당신이 하면 뭐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 불륜이야? 합리화하지 마. 홀홀 단신인 나한테 부모님이라고 진심으로 생각했으면 당연히 도와주는 게 맞았겠지. 자식이랑 부모 맘이랑 같냐? 만약 우리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면 빚이라도 져서 나한테 돈 보태주셨을 텐데 말로는 가족이라면서. 당신 돈 건드렸다간 나중에 아주 큰일 치르겠다. 정말 더럽고 치사해서 돈 번다고 진짜 엄청 유세네 유세야. 부부가 아니라 같이 집에 사는 사람일 뿐이라는 생각이 더 확실해졌죠. 잘 될 때 같이 기뻐하는 사이가 아니라 잘 되면 우리 관계는 더 망가지겠다는 생각이 드니 남편과 이혼까지도 진지하게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날부터 자연스럽게 각방을 쓰게 됐죠. 그 과정 중에 저도 모르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탓인지 얼마 뒤에 몸살이 지독하게 걸리게 되었고 끙끙거리고 몸을 일으킬 수조차 없이 침대에 그냥 그대로 누워 있었어요. 근데 엄마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엄마는 다 죽어가는 제 목소리를 듣더니 걱정이 된다며 1시간쯤 지나 저희 집으로 달려오셨어요. 약이며 죽이며 물수건까지 이마에 올려주고 저를 다 챙겨주셨고 아픈 저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남편 대신 밤새도록 병간호를 해주셨어요. 그런데도 열이 안 떨어지고 배랑 골반까지 미친 듯이 아파오는데 하는 수 없이 응급실에 가게 되었죠. 응급실을 가면서도 남편이란 놈은 밤에 응급실 가면 병원비도 많이 드는데 조금만 더 참고 내일 아침에 일찍 가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 말에 저희 엄마도 화가 나셨는지 소리까지 지르시며 사람이 이렇게 아파서 대굴대굴 구르는데 그게 지금 할 소리냐고, 내 돈으로 병원비 내면 되냐고 뭐라고 하셨어요. 저도 그런 남편 놈이 죽일 듯이 미워 따라오지도 말라고 하여 응급실에 가게 되었어요. 응급실에 가니 이것저것 검사를 했는데 열은 수액을 맞으면 금방 내려가는데 배랑 골반은 뭘 해도 계속 아파 결국 복부 흉부 CT를 찍게 되었어요. 그런데 몇 시간 뒤 담당 교수가 와선 복통이 시작된 지 얼마 정도 되었냐고 심각하게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한 3개월 전부터 간헐적으로 복통이 시작되었다고 하니 CT상 자궁에 혹이 있는데 그 크기가 꽤 크고 모양이 좋지 않다고 정확한 건 산부인과 교수님한테 진료를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듣는데 온몸에 소름이 쫙 끼쳤고 대충 암이라는 걸 직감할 수 있었어요. 거기에 고열까지 나니 무조건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렇게 대충 열이 떨어지고 병원에서 나와 엄마와 함께 집에 돌아가는데 둘이 손을 붙잡고 엉엉거리며 울었어요. 엄마는 절대로 아무 일도 없을 거라며 아무 일이 있다고 해도 심각하지 않을 거라고 저를 위로했고 저는 그런 엄마에게 기대어
어린아이처럼 울기만 했죠. 이럴 때 가족이 있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새삼 또 느끼게 되었어요. 집에 가니 남편이란 놈은 세상 모르게 코까지 골며 자고 있었는데 엄마는 그런 남편을 깨우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저 사람도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급한 거 아니니까 괜한 걱정 끼치지 말고 산부인과에서 확실한 병명이 나오면 그때 남편에게 알려주라고 하셨죠. 저는 그날 지쳐 쓰러져 잠에 들었는데 엄마는 걱정으로 밤새 한숨도 못 주무셨고 남편의 아침밥까지 준비를 해놓으셨더라고요. 다음날 제가 깨어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저 밥 먹는 거 보고 집으로 돌아가셨고 일주일 뒤에 잡힌 산부인과 예약 때 다시 만나자고 하였어요. 남편은 그날도 저녁 늦게 집에 들어와 저 아픈 거에 대해선 일말의 질문도 하지 않고 응급실 병원비에 대해 묻더라고요. 어제 장모님이 병원비 낸다고 당신 응급실 데리고 갔는데 진짜 병원비 내셨지? 당신 카드로 한 거 아니지? 당신은 사람이 죽겠다고 응급실 갔는데 누가 돈 냈는지가 더 궁금하니? 네 마누라가 죽겠다고 병원에 갔는데 아니, 장모님이 먼저 말을 하셨으니까 묻는 거 아니야. 거짓말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궁금하니까. 나중에 당신도 똑같이 병원에 실려가고 병원비부터 내라고 하면 나도 똑같이 집에 가서 당신 카드 가지고 온다고 할 테니까 그래 알아. 그깟 돈이 뭐라고 사람 목숨보다 돈이 더 소중하니? 나중에 저 세상 갈 때도 싸들고 가라 아주. 저는 지금 자궁에 암이냐 혹이냐 하는 것에 대해 싱숭생숭해 죽겠는데 남편이란 놈은 저딴 소리나 하고 있으니 아주 복장이 터지더라고요. 그러니 남편이 있는 대로 한숨을 내쉬며 저한테는 나중에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어쩔 수 없이 말을 해줘야겠다고 하는 겁니다. 아휴, 설아 엄마. 내가 왜 요즘 따라 더 돈돈돈 하는 줄 알아? 다 나중에 당신이랑 우리 애들 배부르고 등 따숩게 해주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러려면 나이 먹어서도 일 안 하고 어딘가에서 돈이 계속 나와야 될 텐데. 그래서 내가 요즘 건물 사려고 강남에서 제일 핫한 곳으로 건물 알아보고 다녀. 매일같이 발품 판다고. 이런 내 고생은 알기나 해. 이런 남편이 어딨어? 나도 나름 악착같이 산다고. 당신이랑 애들 때문에. 근데 이런 남편을 위해주지는 못할 망정 아주 바가지를 긁는데 나도 집에 들어오기 싫어. 이러니 남자들이 한눈을 팔지. 잘 좀 해줘봐라. 당신은 말만 나랑 애들이랑 잘 살려고 그런다고 하지만 난 지금 아파 죽겠는데 나 죽고 나면 그 건물이 대체 뭔 소용이야. 있을 때나 잘해. 건물을 사러 알아보러 다닌다는 남편은 더 정신이 없이 돌아다니기 바빴고 저는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제가 병원을 가던 아파서 대굴대굴 구르던 오로지 제 옆에는 엄마밖에 없었고 아직 어린애들을 위해 아픈 모습을 안 보이려고 이악 물고 참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엄마와 같이 병원에 가서 듣게 된 제 병명은 자궁 내막암 3기였습니다. 암이라는 말에 저는 오열을 하였고 엄마도 제 옆에서 이걸 어쩌냐고 제 등만 쓸어내릴 뿐이었어요. 교수님은 수술과 치료를 잘 받으면 고칠 수 있다며 걱정 마시라고 하였고 1달 정도 걸리는 수술 날짜를 잡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집에 오자마자 들어 누웠고 엄마는 저를 대신해
애들을 챙기느라 정신이 없으셨어요. 거기에 퇴근하고 오는 남편의 밥까지 챙기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조금 자고 일어나니 기운이 돌아 그런 엄마를 말리며 엄마, 설아 아빠는 저녁 먹고 들어와. 괜히 밥하지 마 힘들게. 그래도 그렇지. 밖에서 일하고 오는데 밥은 차려놔야지. 내가 밖에서 먹고 들어오라고 전화할게요. 그리고 엄마도 여태까지 밥도 안 먹었잖아. 왜 밥을 안 드셨어? 네가 이러고 있는데 엄마가 밥이 들어가겠어? 저는 곧장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밥 차리고 무릎까지 꿇고 바닥 청소를 하는 엄마를 보고 나니 저녁이라도 좀 해결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 부탁을 했죠. 당신 오늘 저녁밥 먹고 들어오고 엄마가 아직까지 저녁을 못 드셨는데 집 올 때 뭐 먹을 거라도 좀 사다 줘. 그리고 이따가 나 할 말 있어. 난 이미 먹었고 뭐 늦을 것 같은데 어디 파는 데가 있나? 그럼 찾아서라도 좀 사와라. 엄마 나랑 애들 챙기느라 아직까지도 저녁을 못 먹었다니까. 에휴, 알았어. 간단한 걸로 사가면 되지. 저는 당연히 남편이 말한 간단한 것이 그래도 최소한 엄마한테 대접할 정도의 음식일 거라고는 생각을 했는데 밤 11시쯤 들어온 남편은 검은 비닐봉지를 달랑거리며 가지고 들어왔고 꺼내보니 고작 김밥 한 줄을 사왔더라고요. 종일 아픈 저를 데리고 병원에 다니고 여태까지 우리 식구들 뒷바라지하느라 애쓴 엄마에게 이런 엄마에게 사다 준 저녁이 고작 김밥 한 줄이라니. 아무리 지금 제가 암이라는 상황을 모른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저희 부모님을 이런 식으로 대접하나 싶어 혈압이 올랐어요. 암이라는 진단과 그동안 쌓였던 분노들이 한꺼번에 치밀러 올라 남편에게 있는 대로 소리를 치고 말았죠. 엄마가 먹을 거라고. 엄마가 먹는다고 내가 말했잖아. 그래. 그래서 간단한 거 사가지고 간다고 나도 말했잖아. 이 시간에 이것도 24시간 영업하는 데서 찾아서 사온 건데 당신은 남편 알기를 어떻게 알길래 이렇게 머슴처럼 부려먹고 그것도 마음에 안 든다고 큰 소리야? 아이고 그만해. 왜 싸워? 얘 설아 엄마야. 그만해라. 그러다 큰일 나려면 어떡해. 혈압 올라간다. 응? 엄마 가만 계세요. 나 오늘 할 말은 해야겠어요. 당신 일부러 이러는 거야? 싼 걸로 때우고 싶어서 일부러 이딴 거 사왔냐고. 돈에 미치더니 우리 엄마한테 밥 한 끼 사주는 것도 아깝니? 언제 우리 엄마가 당신한테 이따위 밥 차려준 적 있어? 없잖아. 근데 왜 이딴 걸 사오냐고. 당신 오늘따라 왜 이래? 그리고 잘하네. 그래, 아까워서 그랬다, 아까워서. 누가 보면 당신네 집 대단히 잘 살았던 줄 알겠어. 평소에도 이런 것만 먹고 살았잖아. 뭐라고? 당신 지금 우리 엄마 앞에서 그게 할 소리야? 송충이한테 솔잎 갖다 준 꼴인데 왜 흥분해? 나 처갓집이 7,000원 이상 되는 밥 먹는 거를 본 적이 없어. 이만하면 된 거 아니야? 아니에요, 장모님? 당신 가난하게 산 거 다 아는데 자꾸 아닌 척 할래? 그거 엄청 역겨워. 뭐 역겨워? 당신 지금 뚫린 입이라고 말 다 했어? 사실이잖아. 장모님, 안 그래요? 아니, 매번 된장국에 김치, 고작 계란 몇 개 먹고 사시던 분이 김밥이면 횡재 맞잖아요.
더 비싼 거 드실 수나 있으세요? 안 먹어봐서 괜히 뭐 탈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서 수준 고려해서 제가 알맞게 사온 거라고요. 그 말에 저희 엄마도 이성을 잃으셨는지 부엌에 있던 쟁반을 바닥에 던지며 남편에게 닥치라고 소리를 치셨어요. 그리고 지금 저의 상태를 다 얘기하시는데 사실은 제가 암 소식을 저희 애들에게는 말하기가 싫어 남편한테만 따로 조용히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다 물거품이 되면서 집이 더 난리가 났어요. 엄마는 애통하게 울부짖으며 제가 암에 걸렸다고 했고 항암 치료와 수술까지 해야 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을 했어요. 그런 상황인데 그것도 모르고 여태 아픈 것도 몰라주고 이따위로 행동을 할 수 있냐고요. 그러니 남편도 엄마 말에 눈까지 휘둥그레지며 펄쩍 뛰기 시작했고 애들도 방에서 나와 그게 무슨 소리냐며 엄마가 진짜 암이냐고 울고불고 했죠. 저는 그런 애들을 일단 진정시키며 엄마 보고 애들 데리고 잠깐 밖으로 나가 계시라고 했고 남편과 단둘이 얘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본인도 놀랐는지 베란다에 나가 연달아 담배를 피우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을 불러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를 해보자고 했는데 남편이 대뜸 자기는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아프다는데 또 돈 얘기를 꺼냈는데 그 말에 돌아버릴 것 같았고 손에 잡히는 대로 남편에게 그 김밥을 던졌어요. 이 사람이 아프더니 정신까지 어떻게 됐나? 그만 못 둬? 내가 엊그제도 말했지. 나 지금 강남에 건물 사러 다닌다고. 그래서 지금 돈 한 푼도 없다고. 나도 당신 아프단 소리 듣는데 미칠 것 같아. 그렇다고 빚까지 져가면서 병원비를 내? 그러다 우리 집 다 망하면 어떡해? 마누라가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 잘난 돈 몇 푼 안 내놓는다는 게 말이 되니? 네가 그러고도 사람 새끼야? 네 부모 자식이 이렇게 아팠어도 그딴 소리 할 거야? 돈이 없으면 그 건물을 사지 말고 내 병원비를 내야지. 그게 정상적인 사람들이 하는 생각이지. 여보, 설아 엄마, 나는 철저히 계산적으로 사업을 하는 사업가야. 나 같은 사람들은 기회가 오면 그 기회를 잡아야 된다고. 만약에 지금 내가 건물을 못 사면 난 평생 건물은 못 쳐다보는 신세가 되고 우리 가족들은 평생 불행하게 살 수도 있다고. 근데 당신 아픈 건 지금 잠깐이잖아. 요즘 의학이 얼마나 많이 발달됐어? 다 고쳐. 당신이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해야 되지 않겠어? 남편 놈의 말은 지금 당장 지가 갖고 있는 돈으로는 수술비를 대줄 수 없다며 저희 부모님한테 수술비를 대달라고 하는 겁니다. 저희 부모님이 저를 이렇게 낳아놨으니 엄연히 책임이 저희 부모님한테 있는 거라며 아픈 거에 대한 책임도 당연히 져야 되는 거라고 개똥 같은 논리를 펼쳤어요. 그 말에 저도 당신이 치료비랑 수술비를 못 내준다고 하면 같이 살 이유가 없다고 이혼할 거 생각하고 다시 한 번 더 말해보라고 하니 쭈뼛거리며 저희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집이랑 모아둔 돈으로 일단은 수술을 받으라고 이혼은 못한다고 쐐기를 박더라고요. 자식이 죽어간다는데 부모가 돼서 가만히 있겠냐면서요. 어차피 나 사업 시작할 때도 장인 장모님이 아무 도움도 안 주셨으니까 이 기회에 도움 좀 달라고 해. 그리고 어딜 이혼 얘기를 함부로 꺼내고 있어? 말 가려가면서 해라. 나도 그렇게 못해. 내가 이 집 와서 걸린 암인데 왜 우리 부모가 책임을 져야 돼? 책임질 거면 당신이 져야지.
당신 때문에 생긴 병인데 당신과 같은 논리라면 내 말이 더 맞는 말이지. 나 당신이 돈 안 내놓으면 이혼할 거야. 이혼 그냥 안 해주면 소송 걸어서 이혼 소송할 거라고. 싸우는 저희가 걱정이 돼 애들은 밖에 두고 혼자 올라온 엄마가 이 대화를 다 듣고 목소리가 쉬어 제대로 말도 나오지 않는데 쥐어짜든 말을 하며 저를 데려갈 테니 그렇게 하려고 고함을 치셨어요. 엄마도 그렇게 해야 이 인간이 정신이 좀 차릴 것 같았는지 세게 나오셨고 저도 그 길로 겉옷만 걸치고 집을 나왔어요. 아주 억장이 무너지는 기분이더라고요. 몸이 아픈 것보다 가슴이 미어지는 고통이 더 컸어요. 그런데 다음날 남편이 뻔뻔스럽게 전화가 왔길래 저는 무슨 사과를 하는 줄 알고 집에 들어오라는 얘기를 하는 줄 알고 전화를 받았어요. 근데 대뜸 내 계좌번호 알지? 그 은행으로 당장 계좌 이체해. 무슨 소리야? 내가 당신한테 뭔 돈을 이체해? 어제 내가 네 엄마한테 사준 김밥값 그거 이체하라고. 아, 기억 안 나? 정확히 하기로 했잖아. 앞으로 나는 너랑 네 부모한테 1원 한 푼도 안 쓸 거야. 그러니까 내 돈으로 얻어먹은 김밥값 보내라고. 아차차, 어차피 이혼할 테니 더더욱 받아야겠네. 지금 당장 보내. 당신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대단히 미쳤구나. 그래, 나도 당신 더러운 돈 받기 싫어. 네 돈 당장 갚아줄게. 순간 너무 치가 떨려서 남편 놈의 회사로 찾아갔어요. 전 직원들이 보는 데서 아주 개쪽을 줄 생각으로 갔고 남편을 보자마자 지갑에 있던 5,000원 한 장을 꺼내 얼굴에 패대기 치면서 이것만 되냐고 이거 먹고 떨어지라고 했어요. 본인 장모한테 사준 2, 3,000원짜리 김밥 돈까지 받아내는 쪼잔한 인간이 무슨 회사를 운영하겠냐고요. 그리고 회사 직원들에게도 대표라는 이 인간은 직원들이 탕비실에서 마시는 커피 개수까지 헤아릴 쪼잔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남편은 귀까지 새빨개져선 무슨 개망신을 주는 거냐며 당장 나가라고 하는데 남들 앞에서는 그게 부끄러운 일인 줄은 아나 봐요. 그렇게 남편 회사에서 깽판을 친 후 밖으로 나오니 남편이 제게 집도 아예 나가라고 하더군요. 그 집도 내 명의로 된 집이니까 당장 짐 싸서 나가. 네가 나 없이도 제대로 인간 취급받을 것 같아? 집안도 거지 같은 주제에 네가 이렇게 나쁘게 심보를 쓰니까 병에 걸리고 아픈 거야. 인간이 좀 되라 인간이. 네가 나가라고 안 해도 나갈 참이었고 이혼 소장까지 보낼 참이었어. 그리고 네가 나랑 내 엄마한테 모질게 한 증거들은 차고 넘치니까 위자료나 팍팍 준비해놔. 네가 사려고 한 건물 절반은 내 명의가 될 테니까. 그 길로 집에 가서 제 짐들을 다 싸서 나왔어요. 학교에 가야 되는 아이들에게는 미안한 일이었지만 당분간은 아빠랑 살면서 지내라고 하였고 엄마가 몸이 다 낫고 아빠랑 이혼까지 마무리하면 데리러 온다고 하였어요. 그 사이에 엄마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할머니네 집으로 오라고 했고요. 그렇게 저는 별거를 한 상태에서 암 수술을 받아야 했고 암 수술과 치료를 병행하며 이혼 준비까지 해야 됐어요. 그리고 한 달 넘게 기다린 수술이 하루 남은 상황에 엄마가 제 기분을 편하게 해주고 싶으셨던지 어제 꾼 꿈 이야기를 꺼내더라고요. 얘 영미야, 너 수술 잘 되려고 하나 보다. 이제 좋은 일만 있으려고 하나 봐. 어제 엄마가 꿈을 꿨는데 그 우리 선산 있지? 옛날에 할머니 산수하면서 사준 산. 아이 근데 그 위로 돈이 눈처럼 쌓이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내가 돈을 밟으면서 그 산을 올랐다니까.
그래? 듣기만 해도 좋은 꿈이네. 엄마 말대로 나 내일 수술도 잘 되고 이혼도 잘 풀리려고 하나 보다. 그럴 거야. 엄마도 꿈인데도 깨기 싫더라고 좋아서. 생각해보면 네 할머니가 너를 얼마나 이뻐했니? 다 잘 될 거야. 엄마의 좋은 이야기를 들으며 수술대에 올랐고 우리 가족 모두 염원했던 것처럼 저는 무사히 수술을 잘 끝내 몇 달 뒤 항암 치료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원래 항암 치료를 받으면 몸이 더 약해진다고 하는데 저는 너무나도 다행히 그런 건 없이 되려 컨디션이 올라와 이혼 소송하는데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남편 놈 재산 싹 다 가져올 생각에 신이 나 있었어요. 남편도 아마 비싼 변호사를 선임해 어떻게든 지가 모은 피 같은 돈을 뺏기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겠죠. 근데 문제는 제가 10,000원, 20,000원씩 모아둔 비상금마저 다 쓰고 친정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고 있었는데 그마저도 빵꾸가 나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제 암 수술비에 변호사 선임비까지 기본이 드는 돈이 몇백부터 시작을 하니 부모님 얼굴 볼 염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 더욱더 이 싸움에서 이겨야 내가 살겠구나 싶던 찰나 이혼 준비한 지 몇 달이 지났을 때 엄마한테 전화가 왔는데 엄마가 얼마나 흥분을 했는지 제 이름만 부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전 그런 엄마에게 무슨 일이냐고 천천히 말해보라고 하니 엄마는 몇 번이나 숨을 고르더니 본인이 몇 달 전 꿨던 그 꿈이 그게 현실이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엄마 얘기를 들어보니 부동산에서 연락이 왔는데 엄마가 사놓은 산이 개발구역으로 지정이 되면서 큰 공장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몇십 년 전에 사둔 땅값에 몇 배가 붙어 가늠도 안 되는 금액을 제시했다는데 엄마의 그 말을 듣는데 머리카락이 쭈뼛살 정도로 소름이 끼쳤어요. 이건 로또보다 더 로또를 맞은 격이었고 숨통이 조여오던 중 생각지도 못한 인공호흡기를 단 기분이었죠. 그러면서 평생 보지도 만져보지도 못한 돈을 땅값으로 받게 될 상황이 되었고 매매를 도와준 부동산에서도 본인도 평생 부동산 하면서 이런 금액은 처음 본다며 신기해 하더라고요. 조상이 우리를 도와준 것 같다는 이야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이혼 과정 중 이 이야기를 애들을 통해 듣게 된 남편 놈이 갑자기 아무런 연락도 없이 남편이 저희 친정집을 찾아왔는데 아주 뻔뻔하고 염치 없는 인간이었어요. 여보, 나 왔어. 저 왔습니다, 장모님 창인어른. 그간 얼굴을 보지 못해 전과 다르게 수척해진 남편이었는데 속으로 저는 이혼 문제 때문에 소가리를 한 줄 알았죠. 한 번만 도와주실 수 없을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와? 그리고 갑자기 와서 왜 이래? 아무 상의도 없이 이런 행동을 하는 남편을 보고 제가 더 놀라서 끌고 나가려는데 남편은 막무가내로 한 번만요. 큰 계약이 갑자기 파기돼서 위약금까지 물어낼 상황인데 제가 돈을 다 건물 사는데 넣어둔 상황이라 여유 자금이 없어요. 제발 조금만요. 조금만 도와주세요. 도와주신다면 이 사람과의 이혼은 없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 이혼은 없는 걸로 해? 야 인간아, 이혼은 당신이 안 하겠다고 해도 내가 해. 어딜 망해가지고 와선 선심 쓰듯 이혼은 없는 걸로 한다고 해? 그리고 당신 여태 우리 부모한테 했던 짓을 생각해. 이제 와서 돈 떨어지고 우리 부모님 재산 있으니까 도와달라고 죄송하다고 해?
그리고 나 아플 때 뭐 하고 있다가 이제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 돈? 여보, 그건 정말 미안해. 그때는 나도 우리 가족 먹여 살리려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느라 바빴는데 당신이 이혼 얘기 먼저 꺼내서 내가 억하심정에 그런 거였어. 이러지 말아라. 우리 가족이잖아. 내가 누가 있겠냐? 당신밖에 없지. 가족 같은 개소리 하고 있네. 난 당신이 나 아픈데 수술비 못 준다는 말에 이미 끝났다 생각했어.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사다 준 김밥값까지 받아가는 거 보고 인간이 아니라 생각했다. 우리 집에 1원 한 푼도 주기 싫다며. 그건 우리 집도 마찬가지야, 인간아. 제발, 제발 한 번만. 내 행동은 나도 충분히 반성하고 있어. 너랑 인연 끊고 나니까 우리 조상님이 잘했다고 그런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셨는데 내가 미쳤다고 너랑 다시 연을 맺겠어? 쓸데없는 소리 짓거리지 말고 이혼 소송할 때 위자료랑 재산 분할이나 똑바로 해. 여보, 나 좀 살려줘. 장모님, 장인어른,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이 사람한텐 제가 사죄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살겠습니다. 돌아가게. 난 자네 얼굴 보는 것도 이제 불편하네. 어디 염치라는 게 쥐똥만큼도 없는 사람인가 자네는. 엄마는 버티고 있는 남편 얼굴에다 굵은 소금까지 뿌리며 내쫓았습니다. 사실 그래도 분이 안 풀리더라고요. 엄마 앞에서 제 앞에서 했던 말들을 생각하면 어떤 짓을 하더라도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결국 남편은 큰 자금을 구하지 못해 파산 위기까지 간 모양이었고 이혼 소송으로 제게 위자료와 남은 재산 절반 나눠줘야 되는 상황까지 오면서 더 재정 형편이 기울어지게 되었어요. 남편이 망하는 바람에 양육권 또한 제가 가지고 올 수 있게 되어 남편 놈이 망한 게 아주 천만다행이었죠. 그렇게 저는 깔끔하게 이 인간과 끝을 내고 남편에게 받은 돈으로 부모님과 가까운 곳에 집을 하나 얻어 지금은 애들과 함께 지내고 있어요. 그리고 선산덕에 돈이 생긴 부모님은 저의 건강에 돈을 아끼지 않으시며 완치할 수 있길 도와주시고 계시죠. 그것만으로도 저는 마음이 두둑해진 느낌이었고 그저 감사의 따름이었어요. 또한 부모님은 갑자기 생긴 많은 돈을 더 좋은 곳에 의미 있게 쓰시고 싶다고 하여 저같이 아픈 가난한 환우들을 위해 분기마다 기부를 하고 계세요. 엄마 말이 저희 할머니가 살아생전에 그렇게 남들을 도우며 사셨는데 그 뜻을 이어가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그 말에 저도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는 할머니를 위해서라도 바르게 잘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했고 아이들 잘 키우며 건강관리 또한 잘하면서 살아야겠다 다짐을 하였어요. 사람은 위기가 아니라 정말 잘 되는 순간 알아볼 수 있다는 걸 이번 기회에 배우게 된 것 같아요. 저도 이 계기로 주변 사람들을 더 잘 살피고 배려하면서 살아보려고요. 여러분들도 건강관리 잘 하시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 복된 날들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